선생님, 제발 저 환자만은 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15년간 한 번도 환자를 거부한 적 없던 요양보호사가 처음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도대체 그 병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계신가요? 만약 6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선택, 아이를 보내야 하는 선택, 진실을 숨기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상속 다툼이라든가 숨겨진 과거 혹은 찾지 못한 가족 같은 것들 말입니다. 62세 김순희는 평생 혼자 살아온 여성입니다. 요양보호사로 15년을 일하며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60년 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혼자 낳아보낸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양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부장에게 애원하는 김순희. 간호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희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분 VIP 환자인데 선생님이 제일 경력도 많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순희는 고개를 저을 뿐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호화로운 VIP실에 누워 계신 노인이 60년 전 자신의 심장을 송두리째 가져간 그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는 주름 가득한 얼굴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자신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선생님으로 배정 부탁드립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는데 간호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선생님, 환자 보호자가 선생님을 직접 지명했거든요. 장태호 회장님 측에서 가장 베테랑 요양보호사를 원한다고 하셨고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장태호. 6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에 깊이 새겨진 그 이름. 간호부장은 순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60년 전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의 사랑을, 그때의 이별을, 그때의 아픔을 말입니다. 순이는 복도를 걸으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1963년 여름, 명동 거리를 걷던 그날들. 태호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거닐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병원. 62세의 요양보호사 김순희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순희에게 이 일은 생계이자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출근하자마자 순희는 늘 하던 대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일반 병동부터 돌면서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환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자들은 순이를 좋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손길만큼은 따뜻했거든요. 순이 선생님, 오늘 새로 입원하시는 분 있는데 VIP실에 계실 거예요. 신입 간호사 미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환자는 환자일 뿐이니까요. 누가 오든 성심껏 돌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VIP실 앞에 고급 승용차 3대가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양복 입은 비서가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순이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새로 입원하는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차트 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 있는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60년.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알아봤습니다. 서로를.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굽은 허리. 모든 게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60년 전 한강변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 순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63년 여름 20살 순이의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던 22살 태호의 그 눈빛을,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태호가 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던 그 말을, 순이야,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순이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다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담담하게 환자로만 대하겠습니까? 1시간 후 간호부장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 선생님, 장태호 회장님 담당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말기 암이시라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가장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순이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지만 간호부장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도 선생님을 원하시고요. 경력도 경력이지만 환자분께서도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선생님 이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간호부장님, 정말 제가 아니면 안 될까요? 다른 선생님들도 경험이 많으신데요. 순이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호부장의 간곡한 부탁에 순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VIP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에는 태호 혼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들어서자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 그의 목소리로. 나이가 들어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김순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순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순이 나요. 태호? 장태호? 회장님, 저는 환자분을 처음 뵙습니다. 이제 혈압 체크하겠습니다. 순이는 일부러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태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60년을 찾았소. 당신을 찾으려고 온 세상을 헤맸소. 탐정을 고용하고 신문에 광고도 냈고 고아원마다 찾아다녔소.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님, 손을 놓아주세요.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혈압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혈압계를 감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태호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60년치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이가 차트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소.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원룸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떨리며 꺼낸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63년 한강변.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순이와 태호였습니다. 사진 속 순이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태호는 양복을 입고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었던 순이와 재벌가 아들 태호. 신분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순이는 명동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향수를 뿌려드리고 립스틱을 발라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순이는 만족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들 학비를 보태는 것만으로도 뿌듯했거든요. 태호는 그 백화점에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 선물을 사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순이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 걸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요? 태호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영화 보러 가실래요? 순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정장을 입은 태호가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한테 그런 제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장태호예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호의 부모가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태호의 아버지는 당시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사업을 키워서 재벌 반열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따위 천한 것과 사귄다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을 거리에 내몰겠다. 태호의 아버지는 순이의 집으로 찾아와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순이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둘은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돈 받고 우리 아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일주일 안에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아버지 병원에서 쫓아내고 어머니도 해고시키겠다. 동생들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 거야.
순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호를 만나지 않았고 편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백화점도 그만뒀습니다. 태호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순이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기도 했지만 순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태호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가 강제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요. 1964년 봄 순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태호를 닮은 아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인매.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순이는 울었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은 취직도 막았고 가족들도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내 동생들도 있고 아버지 병원비도 있어. 그 아이까지 어떻게 키우니? 순이는 6개월 동안 아이를 돌봤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순이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그게 순이가 평생 지고 갈 죄가 되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나중에 크면 꼭 찾을게. 꼭 다시 만나자. 아이를 안고 울며 말했던 그날을 순이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돌아서는 순간 아이가 울었습니다. 순이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잊을 수 없었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살았으니까요.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태호의 따뜻했던 손길, 한강변에서 나눴던 약속, 그리고 혼자 낳았던 아이의 울음소리.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태호를 사랑하고, 여전히 아이에게 미안하고, 여전히 혼자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태호를 돌봤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손길만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아침 7시에 병실에 들어가 태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태호도 무리하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끔 태호의 손이 순이의 손을 스치면 두 사람 모두 움찔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그 설렘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태호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장남 민수는 50대 중반의 냉정한 사업가였는데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 요양보호사한테만 유독 다르십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민수가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자를 보시는 회장님 눈빛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른 간호사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시는데요. 알아봐야겠어. 만약 아버지한테 숨겨진 자식이라도 있으면 상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민수는 이미 변호사와 상속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민수에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숨겨진 자식이 나타나면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내일 탐정사무소에 전화하겠습니다. 저 여자 과거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순이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는 태호와 순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순이가 태호의 마지막 약을 챙겨드리고 나가려는데 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정리했지만 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을 찾았소. 당신 집에 갔는데 이사를 가셨더군요. 주소도 남기지 않으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연락이 안 됐소.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호는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소. 3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당신이 완전히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졌소. 신문에 광고도 냈고 당신이 일하시던 백화점에도 가봤지만 아무도 몰랐소. 그만하세요.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60년 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에겐 어제 같소. 당신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던 그날이 어제 같소. 명동 거리를 걷던 것도, 을지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것도,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드시며 웃으시던 것도.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5세 노인의 눈물은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왜 떠나셨소? 왜 내 앞에서 사라지셨소? 편지라도 한 통 남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전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호의 아버지가 던진 돈 봉투, 가족을 위협하던 차가운 목소리. 회장님의 아버님께서 원하셨어요. 제가 사라지길. 제 가족을 협박하셨거든요. 아버지 병원에서 쫓아내시고 어머니 일자리도 빼앗으시고 동생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있소. 나중에 다 알게 됐소. 아버지를 원망했소. 하지만 당신이 이해가 안 됐소.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소? 우리 함께 도망갈 수도 있었잖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20살 소녀에게 재벌가의 권력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제 가족이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거리로 내몰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60년 전의 아픔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주 후 민수가 고용한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순이, 1941년생, 1963년 명동 백화점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 1964년 3월 미혼모 시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생후 6개월 만에 고아원에 입양 의뢰. 민수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1963년 여름쯤 임신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가 정확히 아버지가 외국 유학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면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965년에 고아원에서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입양 기록상 성은 강 씨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재산 상속에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날 밤 순이는 태호의 병실로 갔습니다. 태호는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불렀을 때 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순이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이, 아직 계셨소.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60년간 숨긴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사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외국 가신 후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가 있었다고.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64년 봄에 낳았어요. 남자아이였고요. 회장님을 닮은 아이였어요. 눈도, 코도, 입도 똑같았거든요. 지금 어디 계시오? 내 아들이 어디 계신단 말이오? 태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양 보냈어요. 저는 미혼모였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거든요. 일자리도 없었고 가족도 못 도와줬어요. 생후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겼고 그 후 한 가정에 입양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소? 태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순이를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찾았어야 했는데, 태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85세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소. 하지만 내 아들도 있었다는 걸 몰랐소. 내 자식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순이도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틀 후 순이가 태호의 약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의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제가 담당의 강민준입니다. 25세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는데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김순이 요양보호사입니다. 민준이 순이를 보는 순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도 민준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이목구비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태호도 민준을 보면서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태호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 처방을 조정한 후 나갔는데 순이는 민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선생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민준이라고 하시더군요. 젊은데 실력이 좋다고 들었소? 강씨. 순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나온 성이 강씨였거든요.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지만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는데 태호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병실이 아닌 병원 뒷문 주차장이었습니다. 순이가 퇴근하려는 순간 그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이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와 옛날에 무슨 관계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탐정의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964년에 아이를 낳으셨더군요.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죠. 순이는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그게 상속 문제와 연결되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입양 보낸 후로 소식을 몰랐어요. 60년 동안 찾지도 않았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저도 그 아이도 회장님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상관없다고요. 호적상으로는 우리 아버지 자식인데요. 만약 그 아이가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천억 원의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아이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제발 저희를 그냥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당장 담당을 바꾸십시오. 아니면 제가 병원 측에 얘기해서 해고시키겠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태호의 정기 검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민준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과거에 큰 수술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없는데요. 왜 그러시오? 혈액형이 특이하셔서요. RH 음성 AB형이신데 이건 한국인 중에 0.03%밖에 안 되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그 말에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이도 RH 음성 AB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입양 보낸 아들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어렸을 때 수혈이 필요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찾기 힘든 혈액형이거든요. 태호와 순이가 동시에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검진을 했습니다. 순이는 병실을 나온 후 화장실로 달려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혈액형이 같다는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순이는 민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의료진 소개가 나왔습니다. 강민준, 25세, 호스피스 전문의, 서울대 의대 졸업, 특이사항 고아 출신으로 장학금으로 의대 진학, 고아 출신,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검색하니 민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에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만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양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생후 6개월에 입양. 순이가 아들을 보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이는 태호께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을 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깨어 계십니까? 태호가 눈을 뜨고 순이를 봤습니다. 혹시 강민준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셨습니까? 그 젊은 의사 말이요. 왜 그러시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생후 6개월에 입양됐고 RH 음성 AB형이고 나이도 맞고 성도 강씨예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당장 해봅시다. 내가 의사에게 부탁하겠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태호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검사였으니까요. 결과지를 보는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성관계 확률 99.9%.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자, 내 손자란 말이오.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아들의 아들. 자신의 손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어. 다음 날 태호와 순이는 민준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선생, 이걸 좀 보시겠소?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아, 나는 내 친할아버지란다.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친할머니란다. 내 아버지는 내가 낳았어. 하지만 어려서 입양을 보냈지. 민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병실을 나갔고 복도를 한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던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따뜻했던 순이 선생님이 친할머니였다니요. 민수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버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요양보호사의 손자가 아버지 친손자라니요. 그래, 맞다. 민준이는 내 손자야. 내가 평생 찾던 자식의 아들이지.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돈에 대한 집착만 있었습니다. 태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평생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내 재산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손자한테 뺏기라고요. 뺏긴다고 생각하는구나. 가족이 늘어난 게 아니라.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민준이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순이. 당신과 민준이에게 당연히 줘야 할 걸 주겠소. 민수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태호와 순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호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화도 났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찾지 않으셨는지. 순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상황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던 거죠. 민준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자랐고 의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울면서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아버지 병실 밖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거라고. 민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지만 정작 아버지를 사랑한 적은 없었다는 걸요. 항상 재산만 생각했지 가족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순이는 놀라서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해요.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조카라는 걸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시라는 걸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12월의 어느 밤 태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순이, 민준, 민수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태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저도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가 태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태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아, 훌륭한 의사가 되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자랑이야. 민수도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재산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라. 태호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이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편히 가세요.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해요. 태호는 마지막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평평해졌습니다. 85년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갔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이와 민준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은 태호 회장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순이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무료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이는 민준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60년 전 태호와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길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여기였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순이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6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가족을 되찾은 겁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강남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민준이 찾아왔고 가끔 민수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태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요. 사진 속 태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웃으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은 혈연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순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6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이와 태호의 60년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후회 없이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계시다면 재산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모르는 사이 운명처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60년이 지나서야 만난 가족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